소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싫은데? 뺏어갈까 봐. 예. 그래서 북한이 좌절했는데 북한의 집념은 굉장했습니다. 끝끝내 북한은요 스커드 미사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와. 어떻게 넣었어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희가 저번에 ICBM 미사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심화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보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밀리터리 덕후더라고요. 우와. 이미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국방TV 관계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엘리트시네요. 이미 그 국방TV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이미 군사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이 나오면 흥행 보증수표예요. 시청률, 조회수, 예, 치트키입니다. 조회수 치트키. 그렇습니다. 국방 유튜브 TV 조회수 치트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아마 아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그런 시간을 갖고 제가 나왔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왜 미사일에 목숨을 거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요, 사실 미사일하고 핵 빼고선 내세울 게 없어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보면 육해공군 아쉬운 수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해군은요 한 2,000톤급 정도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호위함 정도. 그래서 약간 과장하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모든 군함이 다 나왔어요. 군함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군함 한 2척만 있으면 대충 정리가 돼요. 대충 정리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 비대칭 전력의 가장 핵심이 이 미사일과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에 그렇게 몰두를 하는군요. 네네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실제로 미사일을 어떻게 선전하는지 궁금해요, 민 씨. 북한의 그 애들이 보는 교과서, 물리 교과서의 표지에도 미사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학교 교과서 내용에서도 미사일의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긴 하거든요, 물리 시간에. 근데 제가 이제 복습을 잘 안 해서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런 걸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서도 뭐 김정은 원수님께서 뭐 어떤 미사일 발사를 현지도 하시는데 뭐 어떤 이런 몇 미터 간격으로 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뭔지 알겠어요. 사상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 되게 전투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미사일도 다 100% 우리의 기술로 개발이 됐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 정권 미사일 정말 진심이네요. 미사일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미국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자주적인 인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으려면은 좀 배고픈 걸 좀 참더라도 이런 국방력에 돈을 투자를 해서 든든한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사일 개발을 이런 식으로 세뇌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발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북한은 사실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세계 각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그걸 굉장히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 미사일을 들여왔던 게 뭐냐면은 지대공 미사일, 쉽게 말해서 땅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쏴서 맞출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도입하는,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서비스2예요. 네. 그렇죠. 서비스. 또 보통 우리가 그걸 쌤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쌤. 이분이 그 이래봬도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땅 뒤에 하나 있죠. 예. 소련이 북한한테 미군이 원래 비행기가 세잖아요. 항공력이 세니까 미군 비행기가 오면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을 줄게 라고 해서 처음에는 SA-2라는 그런 미사일이었어요. SA-2A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대고 쏘는 거니까 잘만 하면 이게 멀리 날아가요. 굉장히 멀리 나가고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그다음에 탄두에다가 조금 더 무거운 폭탄을 이렇게 설치하면 굉장히 멀리 나가서 떨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욕심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지 미사일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뚝딱뚝딱 만져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술력이 없는 나라들이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땅에다 쏠 수 있는 서피스 투 서피스 미사일로 굉장히 많이 개조를 해서 사용했었어요. 북한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갔죠.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는 나라를 다시 세우느라 재건의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북한은 꽤 오래전부터 미사일에 관심이 정말 많았나 보네요.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굉장히 멀리서 날아와요. 멀리서 날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당시 기준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었어요. 요격이 예, 어려운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어요. 이 방어용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이라는 건 날아올 때 쭉 날아오잖아요. 점이에요, 점. 그 점 같은 애가 마하 5, 마하 10, 심지어 마하 20으로 날아온단 말이죠. 얘를 우리도 점을 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즉 상대방의 점을 우리 점이 날아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기술. 지금도 힘들거든요. 하물며 4, 50년 전에는 훨씬 힘들었겠죠. 하늘이 멸딱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굉장히 결정적인 무기다. 이런 걸 북한도 알았죠. 그래서 1965년경에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우리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함흥에 있는 군사학교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교육 및 훈련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60년대. 네.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하는 특수학과 혹은 학교를 만들 네. 정도로 그렇죠. 정말 진심이었네요. 민희 씨 실제로 네. 북한에서 이 미사일 군사학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군사학교는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원래 북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소수가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 근데 저희 학교 때도 전교 1등한 친구가 군사학교를 갔어요. 자기는 김제공업종합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아예 그 위에서부터 찍어가지고 1, 2등은 군사학교로 보내라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데인가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미사일 개발하려고 저렇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제공대라든가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이제 핵물리학부랑 원자력학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핵과 관련된 인재들을 또 전문적으로 키워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수도 없이 많죠. 그 미사일 기술은 또 딴 데에서 배웠나요? 어디서 배워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배울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아무리 위성국한테라도 특히 이런 전략 무기에 대한 기술은 주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자기네만 가져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 차례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없으면 뭐 비슷한 거라도 주세요. 왜? 뜯어보게. 이런 거 했는데 계속 거부했죠. 너네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달라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줄 때 줄 거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알 줄 알고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네. 아니 나라도 안 알려줘. 그렇죠. 북한이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어떤 부분의 기술을 더 원했나요? 가장 소련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탄도미사일이 있었어요. 스커드 미사일. 스카드 미사일. 이 스커드를 원했었어요. 그 유명한 스커드 미사일. 네. 근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콕 찍어서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2차 대전까지로 돌려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화 탄도 미사일을 만든 나라는 나치 독일이었어요. 나치. 네, 나치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계속해서 전쟁의 수세에 몰리면서 결정적인 보복 무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날아가서 먼 데에 있는 누군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나치 독일이 만든 V2 로켓이었습니다. 이게 액체 연료를 사용했거든요. 액체 연료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에요. 세계 최초. 그런데 이 V2 로켓을 맞아본 영국이나 연합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였거든요. 저거 못 맞겠다. 방법이 없. 그 다음에 저 기술이 조금 더 좋아져서 더 정밀하게 날라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든 연합국, 소련, 영국, 미국 모든 연합국 첩보 부대가 독일의 탄도미사일을 갖기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사실
이 V2 로켓을 만든 사람은 폰 브라운이라는 박사입니다. 네. 데리고 갔잖아요. 네. 미국으로. 잘 아시네요. 네. 오, 크리. 유명해요. 예, 근데 이 폰 브라운 박사는 전쟁이 끝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졌어라고 하면 막 패닉에 빠지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폰 브라운 박사는 그러지 않았어. 아, 날 원하는 곳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요. 잘 나간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첩보 요원들이 폰 브라운 박사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인 모르는 그러지 일반인이 나치 말도 안 되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모르면 야, 감옥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다르죠.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르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어요. 박사님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날 찾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VIP. 네. 그래서 이 폰 브라운 박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어디에 들어가냐? 나사에 들어가죠. 나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석 엔지니어로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바로 아폴로 달 탐사선. 미국은 이런 원천 기술이 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데려갔고 당시 소련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데려갔었어요. 이 탄도미사일의 원천 기술은 독일이 가지고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두 기술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갖게 되죠. 야. 그래서 이 독일이 개발했던 V2 로켓 기술이 그대로 전해진 게 바로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이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 지금의 탄도 미사일의 네. 시조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소련은 쭉 근데 거부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소련도 짜증이 났죠. 그래서 스커드 대신에 프로그라는 로켓을 줘요.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지대지 로켓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는 뭘까요? 로켓은요 무유도예요. 근데 미사일은 안에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즉 유도 기능이 있으면 미사일, 유도 기능이 없으면 로켓.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뭐예요? 유도랑 유도한다는 무유도 게. 차이점이 뭐예요? 네. 일단 로켓은 발사되는 순간 내게 아니에요. 얘 마음대로 가요. 어디로 튈지 예,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컨트롤이 안 예, 되는. 거리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얘 마음대로입니다. 반면 미사일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일단 안에 관성 항법 장치가 달려 있어요. 사실 로켓 안에도 관성 항법 장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로켓보다는 훨씬 정밀한 관성 항법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당시 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 안에 가속 혹은 감속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거리를 훨씬 더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유도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 기능.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유도 기능은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스커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켓보다는 훨씬 정밀한 타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성에 찼겠어요? 유도 기능이 없는데? 그쵸, 성에 안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줘?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소련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네. 사실은 기술 이전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 해도 북한은 포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네.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준 존재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역시 등장하는군요. 네. 사실 중국도 소련한테 미사일 기술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모방. 그 한쪽을 뭐가 데드 카피를 굉장히 잘해요. 뭘 받으면 그대로 분해해서 그대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한테 SA-2 미사일을 받았거든요. 그거 그대로 베껴서 이제 HQ-2라는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또 중국한테 대함 미사일을 줬어요. 쉽게 말해서 적 배를 맞추는 미사일, 스틱스 미사일이라는 걸 줬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또 복조해서 이른바 실콘 미사일이라는 걸 만들죠. 이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한테 굉장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야, 중국이 많이 도와줬고 약간 두 나라가 공범 느낌인데 네. 이러다가 미사일도 나중에 같이 만든 건 아닌지 걱정돼요. 진짜 만들어요. 진짜 만듭니다. 미사일을 만들어요. 1975년에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내놔요. 6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기로 중국이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가시키기로 해요. 같이.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취소를 해버리죠. 아우, 뭐예요? 왜요? 왜 취소를 했을까? 하자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주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기술? 아, 아까워서. 그래서 네. 이게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이에요. 아, 공동 개발. 왜냐하면 이쪽이 원하는 바하고 이쪽이 원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개발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중국 쪽이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다음에 북한은 조금 더 많이 기술을 훔쳐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났어요. 아, 동업이랑 비슷해요. 네. 동업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처음에 동업할 때 5대5로 나누자. 그게 되나? 안 돼. 점점 욕심이 이제. 나는 새벽 6시에 나는데 쟤는 오후 2시에 나오거든.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네. 야 내가 7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죠.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뭐 미사일 그냥 이제 완성된 거는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내막은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재미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단 1년의 공동 작업 와중에 북한이요. 기본적인 로켓 기술 설계를 빼냅니다. 몰래요? 이걸 습득해요. 이걸 습득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북한이 1년 후에 그 프로젝트 업자고 했을 때 오케이. 갈라서자. 오. As you 엄청나게 wish. 보이고. 그래서 나. 아, 알아서. 어.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기술 습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네. 우리나라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 알았죠. 우리나라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까지 이제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어떤 방법 썼었죠?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했었죠. 우리도 그 방법을 씁니다. 우리도 1977년에 나이키 헙슨스라고 굉장히 커다란 지대공 미사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를 하는 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초의 탄도 미사일,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게 됐죠. 그 북한은 그토록 원하던 스커드 미사일은 아직 못 구했고, 근데 한국은 그 사이에 평양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북한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북한이 스커드 달라고 소련에게 다시 읍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소련이 그동안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동안 중국하고 짝짝꿍을 했었거든요. 중국한테 가보고 거기서 더군다나 거기서 중국한테 뭘 배웠습니까? 데드 카피 기술을 굉장히 잘 배웠거든요. 묵지.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싫은데? 뺏어갈까봐. 예. 그래서 북한이 좌절했는데 북한의 집념은 굉장했습니다. 끝끝내 북한은요 스커드 미사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넣었어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요? 북한. 스커드 미사일. 네, 그 약간 과학자를 납치해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해킹. 해킹. 해킹 잘하죠. 그때는 좀 그게 없었을 거예요. 인터넷 시대전이니까. 이게 1973년에 여러분 아실까요? 제4차 중동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집트 편이었어요. 이집트 편인데 어느 정도냐면 자국의 미그 21 조종사 1개 중대를 이집트로 보내줘요. 진짜요? 그래서 이집트군 소속의 공군기를 타고 날아올라서 이스라엘군하고 교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집트는 뭐예요? 그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프로그 7B 탄도 미사일을 북한한테 넘겨줍니다. 이집트한테 네.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이집트하고 손을 잡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해요. 이제 이번엔 이집트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련도 알았어요. 이집트가 그러는 걸 북한하고.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중동에서 소련한테 굉장히 주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력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스커드 B형 미사일을 이집트한테 제공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포장을 해서 북한한테 넘겨줍니다. 이게 해줬구나. 택배를. 택배를. 그것도 어느 정도였냐? 로켓 빼서. 비닐도 뜯지 않은 거였어. 이런 스커드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 차량에 탑재해서 돌아다니다가 쏴야 돼요. 그래도 어디서 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가 이 발사 차량까지 넘겨줘요. 다 넘기셨네. 북한은 결국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태도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상황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북한이 좋았겠다. 중국한테 배웠던 뭐가 있었습니까? 데드카피 데드카피, 기술이 있었죠. 네. 역설. 모방. 이거에 모방 기술.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를 역설계해냅니다. 그래서 이 역설계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을
87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죠. 그 이름이 바로 화성 5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화성 시리즈 굉장히 많죠.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화성 1부터 4까지는 예전에 소련제 로켓 같은 거 역사기한 거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기형 타입이었기 때문에 실전형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했는데, 드디어 실전에 배치할 만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이 나왔다. 화성 5부터 시작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화성 미사일이 등장을 합니다. 화성 5 미사일의 재원은 그렇다면 뭔가요? 일단 사정거리가요 320km였어요. 이 320km면 평양 뒤쪽에서 도 서울까지 충분히 날아. 더군다나 탄도 무게가 1톤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탄도 무게가 1톤짜리면 만약에 이게 건물에 맞는다? 이 건물이 송두리째 날아갈 정도였어요. 와,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서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리가 공군기지를 휴전선 근처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 공군기지를 북한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 비행단을 목표로 하고 만든 건가요? 북한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공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공군력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점점 격차가 공군력이 우리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공군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 공군력, 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공군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그렇다면 한국의 공군기지를 뭘로? 미사일로 공격하자. 그래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만들면서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를 타켓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사일도 더 많이 만들고 더 멀리 가는 미사일을 더 개량해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리지널이 아니라 네. 모조품이고 그쵸. 실제로 완성체가 아니라 부품 가져다가 그걸 따라서 만든 이른바 역설계 버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단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스커드 미사일 시리즈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연료가 액체 연료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산화성이 커서 부식이 돼요. 네, ICBM. 그러니까 이걸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부식이 돼서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입할 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30분 이상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시간이 만약에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주입하다가 적 공군기가 날라서 폭탄이라도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즉응성,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선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예측 못하게. 네. 이 화성 5 이후에 그럼 점차 새로운 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엔 어떤 미사일이 이제 나왔습니까? 번호대로 가죠. 화성 6, 육.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7, 칠, 8. 그때부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미사일을 만들고 나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노하우냐? 탄도의 중량을 조금 줄이면 훨씬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 6은 동체를 경량화해요. 훨씬 가볍게 만들고. 그러니까 동체를 가볍게 만들면 탄도도 줄이면서 탄도가 줄은 만큼 거기다 뭘 넣냐?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죠. 멀리. 처음엔 320km였잖아요. 네. 더 멀리 날아가게 되니까 사정거리가 500km까지 날아가요. 500km면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남해까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정밀도는 조금 낮았어요. 원래 목표한 데서 오차가 1km까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의 오차가 크니까 한 발 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여러 발 쏴야 돼요. 굉장히 여러 발 쏴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요. 비싸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서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차가 커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화학탄을 쓰기죠. 생물학병기, 화학병기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독가스를 안에다 잔뜩 집어넣고 쏴서 떨어뜨리면 독가스가 확 퍼지잖아요. 화학성. 화학탄을 쓰죠. 색인탄 이런 거.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이 화학탄두 같은 생물학탄두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이 한 번 더 튀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결정적으로 핵이 필요하다. 결국 그렇게 되네요. 그럼 이때 개발이 된 화성 6이 네.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무기? 지금도 실전 배치되고 있고요. 북한 이런 걸 그냥 버리지 않고 치장 물자로 놔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미사일은 어떻다?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얼마? 그래서 신형을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팔아서 네. 얻는 돈으로 국제 곡물 시장에서 옥수수 사잖아요. 그럼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해결됩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두 번째, 이런 미사일의 개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 비용을 만약에 이 미사일 개발 안 하고 아, 그렇죠. 국제 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사다가 그렇죠, 그렇죠. 인민들한테 먹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좋았을 텐데. 했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제 개량형이 등장해요. 이제는 중량의 폭탄이 클 필요가 없죠. 화학탄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탄두를 200kg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더 늘어나죠. 어디까지? 700km까지 늘어나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륙 깊숙한 데서 쏴도 어디- 남한 전역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사거리 싸움일 것 같은데 네. 화성 6 개량형보다 더 멀리 가는 게 나옵니까? 이른바 우리가 잘 아시는 노동미사일입니다. 노동 이런 미사일. 기존 화성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무려 14배를 키웁니다. 14 times.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우주 로켓 같이 커요. 이게 길이가 15.5m예요. 높이가. 이게. 그다음에 중량도 15.3톤. 어마어마한 대형 미사일이에요. 와.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뻥튀기한 걸 가지고 북한이 한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0kg 탄두를 이렇게 굉장히 큰 로켓에 탑재해서 쐈는데 그 거리가 1,300km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멀리 가. 이게 두 배네요, 굉장히 두 멀어요. 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 북한의 타켓이 어디였냐?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였어요. 왜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였을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이제 우리 한미동맹 때문에 군대를 파견하겠죠? 가장 먼저 어디서 볼까요? 일본에서. 즉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개전이 시작되면 한국으로 파병이 자명한 미군 기지부터 다 미사일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동미사일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또 뛰어넘는 미사일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소련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이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련의 군사 기술들이 유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무수단 미사일은 보통 이제 화성 10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조가 뭐냐면 소련의 R-27 SLBM이에요.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요 샘플을 북한이 구할 수 있었어요. 와. 요 샘플을 구해서 어떻게 북한 잘하는 거 있죠? 뭡니까? 복제 역설계. 다 어떻게? 뜯어다가. 근데 그냥 역설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이즈를 키워요. 사이즈를 키워서 이걸 지상 발사형 미사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확장 무섭게. 그런데 이 이유가 있었어요. 미군 기지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디도 있죠? 괌에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오면 이 괌에 있는 미군 전략 폭격기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폭격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아, 이 괌도 없애야겠다. 그래서 1,300km 다음에 3,000km를 날아가는 이 무수단 미사일을 만들어요. 아, 괌까지 갈 수 있겠네. 괌까지 갈 수 있는. 생각한 거구나. 그래서 이건 뭐 한 1톤 정도 탄두를 탑재하고 3,000km 날아가는데 탄두 무게를 조금 줄이면요 4,000km도 나갈 수 있어요. 아,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또 그렇지 않겠죠. 네. 북한은 이제 중장거리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입니다. ICBM의 경우에는 일반 미사일과 다른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기술력이 필요한가요? 네. 이 ICBM은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1,300km 날아가는 로켓 기술하고 10,000km 날아가는 로켓 기술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계를 여러 단계로 3단계가 있는 미사일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단계에서 소진하고 2차 단계에서 이 과정에 마지막 2단계하고 3단계는 기존의 스커드 엔진을 개량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ICBM의 모체가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포동 1호예요. 대포동 1호. 대포동 1호는 1단 로켓을 사용했었고 이걸 계속 개량한 거죠. 2단, 3단.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북한이 원하는 ICBM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북한의 ICBM이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됩니다. 2012년이었죠. 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열병식에서 새로운 ICBM이 세상에 첫 공개됐습니다. 바로 화성 13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존에 이제 북한이 선보였던 것보다 굉장히 컸어요. 길이만 18m예요. 18m. 그 다음에 추정거리가 12,000km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이 예전같이 작은 게 아니라 바퀴가 16대 달려있는 그런 대형 차량입니다. 우와. 그 2012년 북한 열병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북한의 열병식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내부 분위기도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민희 씨 네. 기억하시죠? 네, 저 때 평양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왜냐하면 김정일이 이제 살아있을 때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백두산 성권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만 지으면 우리가 24시간 전기를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말 갖다 바친 자재만 해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2011년에 김정일이 딱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2년에 될까? 뭐가 될까?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은이 목소리를 다 공개를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ICBM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런 거 다 관심 없고 그래서 뭐 우리 쌀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 있잖아요. 이 김정은 집권 시기가 굉장히 그 분수령이에요.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이 김일성과 그 김정일의 집권 시대보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 이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이 북한의 ICBM 도발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되어 있었고 절정에 달하있던 그런 시기였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 들어와서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데 네.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일단 14형 같은 경우에는 2단 액체 연례 로켓이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15형부터는 이제 10,000km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17형부터 이제 한 13,000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번에 쏜 거 18형 네. 고체 방식. 그거 더 좋다고. 예. 그러니까 고체 연료 방식은 어떻게 돼요? 콜드로. 항상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든지 이동하고 있다가 원할 때 느닷없이 쏠 수 있다는 거죠. 주입의 시간도 안 그렇죠. 걸리고. 그러니까 이 즉흥성의 측면에서도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사실 우리가 놓쳤어요. 특히 서방이 무슨 얘기를 했냐? 쟤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오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걸? 북한은 항상 이거를 3분의 1, 2분의 1로 단축했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모든 국가의 역량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게 그럼 제가 독재국가의- 거듭 말씀드리죠. 이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느냐? 국민들만 희생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희생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누가? 김정은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도 그랬는데 김정은은 그거 한 3배 정도 더 돼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왜? 나는 무서운 것도 있거든.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 위협할 생각하지 마. 나 협박할 생각하지 마. 맞아요. 여차하면 난 언제든지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김정은이 또 아직 젊고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기 안 할 것 같고 앞으로 개발 또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형 킬체인, 그다음에 한국형 방어 체계 이런 게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무기 체계는 미국제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발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이 똑같은 공격 수단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은 방어 수단이 있고 어느 한쪽은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방어 수단이 있는 쪽이 이겨요. 그렇죠. 북한은 방어 수단이 없거든요. 공격만 할 줄은. 근데 우리는 공격 수단도 있고 방어 수단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자, 저는 오늘 미사일 개발사 그러니까 미사일의 심화반 수업을 정말 아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네. 됐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오고 싶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시청률과 조회수 보장 네. 기대해야 합니다. 너무 믿진 마세요. 세상님.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